안녕하세요. 타입 데피니션 시작하겠습니다. 타입 데피니션은 이미 정의된 내용을 다시 한번 재정의해서 사용할 때 매우 편리합니다. 그래서 타입 데피니션은 이미 정의된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을 나는 이번엔 이런 식으로 정의해서 쓰겠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 코드에서 타입 데피니션 int 한 칸 띄고 인티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프로그램에서 int라는 예약어 대신에 인티저라고 쓰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프로그램 코드에서 원래 int인데 이 선언문 이후에는 인티저라고 다 명시를 하게 되면은 인티저는 정수 int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타입 데피니션을 이미 정의되어 있는 것을 새롭게 정의해서 좀 더 뜻을 명확하게 하고자 할 때 그럴 때 쓰면 편리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구조체 선언에서 타입 데피니션과 함께 사용해서 좀 프로그램 코드를 효과적으로 작성할 때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앞에서 배운 우리 구조체 선언할 때 이렇게 선언했죠. structure sam이라고 하는 구조체 태그명을 줬고 멤버의 name하고 mphone number라고 하는 두 개의 멤버를 갖는 구조체를 선언했어요. 그럼 이러한 구조체의 변수를 내가 선언하려면 structure sam 써주고 변수명을 이렇게 명시를 해주면 됐었죠. 그쵸? 물론 structure는 생략 가능하고 이렇게 태그명만 명시를 해줘도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미 이제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얘를 이제 써주잖아요. 이미 만들어 놓은 것을 타입 데피니션을 이용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이제 구조체를 선언을 해놓고 구조체형 변수를 선언할 때 아예 타입 데피니션 내가 structure sam이라고 하는 것을 대문자 sam으로 프로그램 코드에서 명시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은 프로그램 코드에서 sam이라고 하게 되면은요 이제 얘가 의미하는 것은 바로 앞에서 타입 데피니션에 의해서 structure sam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료형 셈에 해당하는 변수 friend1과 friend2를 선언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조체하고 같이 타입 데피니션이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2번처럼 이렇게 명시를 하느니 아예 한꺼번에 명시를 하자라고 해서 3번 예로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제 타입 데피니션 했지요. 누구를? 이렇게 정의한 요 내용을 새롭게 정의하겠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이름으로? 요 이름으로 정의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변수를 선언할 때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하는 내용 그리고 재정의 이름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구별 지을 줄 아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로그램 코드에서 보통 3번의 예로 많이 쓴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우리가 3번의 예로 썼을 때 태그명을 생략해도 이 구조체를 식별할 수 있는 재정의 이름이 있기 때문에 훨씬 사용이 편리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서 우리가 해본 것을 타입 데피니션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재정의를 했습니다. 이 내용을 이렇게 재정의해서 실제 프로그램 코드에서 이렇게 명시를 해주게 되면은 각각 구조체에 대해서 우리가 인식해서 제대로 된 이제 변수를 선언해주고 역시 구조체 변수이니까 구조체 멤버 참조 연산자 써서 이렇게 멤버들도 같이 참조해서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타입 데피니션을 쓰게 되면은 프로그램 코드 작성에서 좀 더 효과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지금 2-2의 예제를 보면은요, 우리 한번 직접 돌려보면은 2-2 예제에 지금 이렇게 structure sam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제 type definition이라고 해서 얘를 요 이름으로 정의한 거죠. 그래서 이제 코드를 돌려봤습니다. 그래서 2-1을 포함을 시켜보면요. 2-2 요거였죠? 2에 프로젝트 디버그 솔루션 빌드 하고요. 결과를 실행해 보면은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하고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은 타입 데피니션 요것을 간단하게 우리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요 앞에다가 이렇게 써주고요. 그쵸? 여기다가 요 이름 대신에 이렇게 써주는 거였죠? 그러면은 얘를 생략해도
된다라는 거죠. 역시 동일한 결과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도 직접 실습하셔서 타입 데피니션 어떻게 쓰는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이제 구조체형 변수, 우리가 구조체형 변수 논리적인 자료 표현으로 구조체형을 선언을 해주고 이 구조체형 변수를 사용을 하는데, 구조체형을 효과적으로 코딩으로 쓰기 위해서 타입 데피니션이랑 같이 쓰더라.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일반 변수들은 변수 선언하고 동시에 또 초기화도 할 수 있었잖아요. 그럼 나는 구조체형 변수도 초기화할 수 있는가?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우리 일반 변수, 포인터 변수, 배열 변수 다 선언하면서 초기화 가능했었죠? 역시 구조체형 변수도 이렇게 선언하면서 값을 넣어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값을 넣어줄 때는 해당 구조체형 변수의 멤버 순서대로 값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값을 네임에 대한 거, 폰 넘버에 대한 거 이렇게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friend1.name에 이 값이 들어가고 friend1.폰 넘에 이 값이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체 변수도 역시 초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작성할 때 계속해서 include iostream이라고 하는 헤더 파일을 넣습니다. 우리가 헤더 파일을 왜 넣느냐?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작성하다 보면은 특히 iostream 같은 경우에는 cin, cout 해가지고 입출력 관련된 객체를 계속 사용했잖아요. 바로 그 내용이 iostream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다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그냥 가져다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내용들, 우리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지만 이미 만들어진 것들, 그런 거를 같이 쓰려면 프로그램에 포함시켜야 돼요.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 선언되어 있어요. 그 내용이 주로 이제 헤더 파일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iostream 경우에는 우리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프로그램 작성에서 입출력 관련 동작을 수행할 때 그 프로그램 파일에 포함시켜서 간단하게 관련 내용을 컴파일러가 인지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cin, cout을 사용할 때 에러가 나지 않죠. 그리고 우리 3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네임스페이스, using namespace std라고 해서 역시 네임스페이스도 명시를 했잖아요. 하여튼 그 명시하기 이전에 우리가 이 iostream을 포함을 시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C++ 표준 라이브러리에서는 우리 지금 iostream.h라고 했는데 표준 라이브러리에서는 확장자를 명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요. 여기 뭐라고 했냐면 표준 라이브러리라고 했어요. 표준 라이브러리라 함은 이미 정의되어 있는 C++ 컴파일러에서 제공을 해주는 그러한 기능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의되어 있는 그 헤더 파일의 정보는 요 H 확장자를 명시하지 않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이게 1998년 표준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시작 부분에다가 include 해주고 꺽쇠하고 이렇게 헤더 파일 이름을 써주는 것은 표준 라이브러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include 꺽쇠 iostream이라고 썼던 이유는 그 iostream.h가 C++ 컴파일러에서 제공을 해주는 표준 라이브러리 정보를 담고 있는 헤더 파일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헤더 파일을 우리가 이제 필요에 의해서 가져다 쓰는데, 표준 라이브러리 말고 또 어떤 게 있냐면 사용자가 작성을 해서 쓸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표준 라이브러리는 확장자를 명시하지 않고 꺽쇠로서 표시를 했잖아요. 근데 사용자가 정의했을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사용자가 작성했을 때는 헤더 파일에 확장자를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include 한 다음에 이렇게 쌍따옴표를 붙이고 헤더 파일 이름 써주고 .h 하고 역시 쌍따옴표로 묶어줘야 합니다. 그러면은 현재 이 쌍따옴표 안에 경로가 들어가 있지 않게 되면은 현재 작업 폴더에서 이 헤더 파일을 찾아서 프로그램에 포함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리가 iostream 할 때는 경로 지정하지 않았었죠. iostream 같은 경우는 표준 라이브러리이기 때문에 C++ 컴파일러가 우리 비주얼 C++ 2010에서 어느 위치에 있다라는 게 이미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위치에서 iostream의 정보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만든 헤더 파일은 우리가 직접 만드는 거기 때문에
경로를 명시하거나 아니면은 현재 작업 위치에다 만들어 놓으면은 알아서 얘가 참조를 해주는 거죠. 단 쌍따옴표로 표시를 해줘야 하고 점하고 확장자도 표시를 해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앞서 우리가 배운 구조체는 자료형을 선언해 주는 거죠. 그쵸? int라고 하는 이러한 자료형은 한 파일에서만 의미가 소통되는 게 아니잖아요. 전체가 다 인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프로젝트 단위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형태로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헤더 파일에다가 구조체 선언을 포함시키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래서 사용자 정의 헤더 파일을 만들어서 한번 포함을 시켜볼까 해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했던 내용 중에서 선언과 관련된 내용을 헤더 파일로 만들어 보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헤더 파일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러면 이 내용이 config.h에 있으니까 실제 소스에는 config.h를 include 쌍따옴표 config.h로 해야겠죠. 예, 그 내용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실습한 예를 보면은 여기서 지금 선언하는 내용이 요거잖아요. 요 내용이 지금 선언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 내용을 헤더 파일에다 만들자라는 거예요. 얘를 컨트롤 X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여기 헤더 파일에 와서 오른쪽 버튼 누르시고 추가 새 항목 눌러주셔야겠죠. 그러면 현재 작업 폴더 위치에 여기 위치에 파일 이름을 넣어주래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C++ 파일이었잖아요. 예, 이제 헤더 파일을 만들 거예요. 그래서 헤더 파일 이름을 config라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근데 이건 제가 이미 실습한 내용이 있어서 config 1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버튼을 누르면은 config 1.h라는 파일이 생겼죠. 그리고 이 위치에 와서 Ctrl V라고 눌러주세요. Ctrl V라고 누르면은 여기 지금 인티저 메인 이 내용은 사실 필요 없는 내용이죠. 이거는 원래 소스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니까 선언하는 내용만 이렇게 포함을 시켜줍니다. 우리가 인티저 메인이 있게 되면은 바로 메인 안에만 그 내용이 포함이 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이 헤더 파일을 포함한 전체에다가 다 명시하기 위해서 메인 함수 제목 지워버리고요. 이렇게 명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여기 같은 프로젝트 안에 05_02.cpp 있잖아요. 이 안에 가서 우리가 아까 지운 내용이 뭐였냐면 인티저 메인 요거는 있어야겠죠. 그래야지 메인 함수가 시작해서 여기까지 끝나는 거니까. 근데 우리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요 내용이 지금 앞에서 요 파일에서 앞에서 우리가 만든 헤더 파일을 포함을 해야 되잖아요. 샵 include 예, 쌍따옴표 하고요. config fig.1.h라고 명시를 해줘야겠죠. 그리고 역시 쌍따옴표. 그러면은 앞에서 선언한 내용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컴파일을 하게 되면은 이 내용을 참조해서 이 내용이 컴파일이 됩니다. 그래서 디버그 솔루션 빌드 하게 되면은 지금 프로젝트에 포함되는 이 두 개의 파일이 있잖아요. 예, 두 개의 파일이 같이 포함이 돼서 실행 파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예,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헤더 파일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헤더 파일, 표준 라이브러리는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용자가 만든 헤더 파일은 이렇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여기 헤더 파일에 예제에서 제가 지금 스트링을 포함을 시켰는데 예, 이거 스트링 우리 지금 포함하지 않아도 돼요. 이거 뒤에 가면은 우리 문자열 객체라고 해서 별도로 이제 따로 배웁니다. 우리 이제 C++ 객체 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객체를 배우는 8장 이후에 나와 있어요. 예, 요거 삭제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지금 아마 저거 뭐지 우리 안 배웠는데 이렇게 혼동하실까봐 예, 그냥 원래 쓰던 것만 넣고 솔루션 빌드 하고 예, 실행하셔도 동일한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자라는 거죠. config.h로 만들어 놓고 이걸 헤더 파일에다 포함을 시켜주고 소스에다가 샵 include 한 다음에 이렇게 쌍따옴표 config.h로 명시해서 프로그램을 실행해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체 좀 더 이제 나아가서 구조체 배열을 한번 써보자라는 거예요. 구조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자료형이었잖아요. 우리가 자료형을 기준으로 생각한다면은 인티저 일반 변수 있었고요. 인티저 포인터 변수 있었고요. 또 인티저
배열도 있었죠. 예. 뭐 일반 자료형에서 제공되는 것처럼 구조체형도 역시 하나의 자료형이기 때문에 일반 변수, 포인터 변수, 배열 변수 다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배열이다 라고 하는 것은 연속적인 기억 공간이라는 걸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헤더 파일을 이제 그대로 쓰겠습니다. 그 헤더 파일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array 5라고 했어요. 5개의 배열을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우리 배열 초기화시킬 수 있었잖아요. 선언과 동시에 구조체 배열도 역시 선언과 동시에 초기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기화할 땐 어떻게 구조체의 멤버 순서대로 값을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array 0번째의 name, array 0번째의 모빌폰 넘버가 되겠죠. array 첫 번째의 name, array 첫 번째의 모빌폰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기를 한번 출력을 해보면 사이즈 오브 해서 출력을 해보게 되면은요, 이 array의 크기가 이제 주어지겠죠. array의 크기는 요 구조체를 따르는 게 지금 30하고 20이니까 50바이트잖아요. 50바이트가 5개 생긴 거예요. 요 예제 소스를 한번 직접 돌려보겠습니다. 아까 5-4였죠? 여기서 소스 파일 추가 기존 항목해서 5-4를 제가 불러오겠습니다. 5-4에 봤더니 여기 지금 헤더 파일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놨는데 여기 새로 명시를 했죠? 우리 이거 지우고 제가 샵 include config 1.h로 만들어 놓은 거 포함을 시켜주고요. 원래 거는 제거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초기화했고 크기 확인했고요. 그 다음에 반복문을 통해서 array의 주소가 이 크기만큼 증가하는지 확인을 한 거고요. 각각의 배열의 멤버들의 값을 역시 출력하는 걸 확인을 해봤네요. 한번 실행 결과로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보면은 처음에 기본 크기 50이라고 나왔죠. 기본 크기가 50인 이유는 여기 네임이 30바이트, 폰 넘버가 20바이트라고 해서 50바이트가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문자만으로 멤버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4의 배수가 아니어도 그냥 50바이트로 나왔어요. 그런데 중간에 인티저나 더블 이러한 자료형이 들어가면은 4의 배수에 맞게끔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거는 뒤에 가서 다른 예제 한 번 더 확인하거나 여러분 책에 아마 내용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50 기본 크기가 50이라 함은 우리가 여기서 주소를 확인을 할 때 50만큼 증가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0022FA40에다가 50을 더하라고 그랬어요. 여기 지금 50을 더하게 되면은 4하고 5를 더하니까 90이 되잖아요. 그럼 이게 16진수이기 때문에 40도 지금 16진수잖아요. 계산이 어려워지네요. 우리가 지금 40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게 16진수 주소가 16진수로 나타냈기 때문에 헥사데시말로 내가 40이라고 했어요. 이게 10진수로 하게 되면은 64예요. 거기다가 얼마를 더했냐면 더하기 아이고 빼기가 됐네. 더하기 덧셈에 여기 있네요. 덧셈 50은 114예요. 요거를 헥사데시말로 바꾸면 72네요. 72 딱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50만큼 증가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증가해보면 아마 50으로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값을, 데이터를 이렇게 출력을 했죠. 그래서 이름 출력하고 그 다음에 그 휴대폰 넘버에 해당하는 멤버 역시 출력한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변수나 구조체형 변수나 똑같이 배열을 쓸 수가 있고 똑같이 연속적인 기억 공간이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구조체의 배열의 멤버는 이렇게 배열 형태로 써주고 점 찍은 다음에 멤버를 이렇게 참조하면 됩니다. 구조체 배열 형태 써주고 점 멤버 참조 연산자 써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멤버를 표시를 해준다는 거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구조체 포인터, 일반 변수와 마찬가지로 일반 변수, 배열 변수, 포인터 변수 다 가능합니다. 우리가 포인터 변수에서 얘기했듯이 포인터 변수는 동일한 자료형의 주소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구조체 포인터는 역시 동일한 구조체형 변수의 주소를 저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구조체 포인터에서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이용하면은 포인터 변수에 그 저장되어 있는 주소 값으로서 다시 한번 접근해서 메모리의 값을 참조하는 간접 연산을 실행을 했잖아요. 그러면 구조체 포인터인 경우에 간접 연산을 수행을 할 때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간접 연산자 써주고 구조체형 포인터 변수 써주고 그 다음에 점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 코딩할 때 이제 표기가 괄호 열고 별표 표시하고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요것도 상관이 없는데요. 요 방법을 더 많이 씁니다. 구조체형 포인터 변수인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하이픈 그어주고 그리고 괄호 표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구조체형 포인터 변수의 멤버 참조 연산자로 인식을 합니다. 멤버 참조 연산자예요, 얘가. 구조체형 포인터 변수의 멤버 참조 연산자. 그래서 목록이 표시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앞에서 선언해 놓은 그 예를 가지고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포인터 변수 선언해주고 여기다 주소를 저장해주고 값을 한번 직접 이렇게 출력을 해본 거죠. 그랬을 때 구조체형 포인터 변수의 멤버 참조 연산자를 이렇게 써서 나타내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에 예제에서 여기서 만약에 그대로 그냥 한번 그 표시를 해볼게요. 내가 쌤이라고 하는 자료형의 포인터 변수 PS를 하나 선언했어요. 그래 놓고 PS는 하면 오른쪽에 주소가 와야겠죠. 내가 이번에는 배열에 첫 번째, 지금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하잖아요. 세 번째에 주소를 넘겨주고 싶어. 그러면은 주소 지정 연산자 써주고 ARR 배열에 제가 세 번째라고 했죠. 이렇게 넘겨주시면 되겠죠. 배열의 이름은 주소였어요. 그런데 배열의 이름에 첨자를 다 써주면은 값을 의미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에 주소라고 이렇게 명시를 해줘야겠죠. 그럼 값을 출력을 하려면 여기서 cout 출력합니다. 누구를 가지고 출력할 거냐면 ps를 가지고 ps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이거의 간접 연산자 점 해서 이름을 출력합니다 라는 거였죠. 그쵸? 엔드라인 써주시고요.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구조체 포인터 구조체에 멤버 참조 연산자가 있다라고 했어요. 바로 이거였죠. 그쵸? 목록 나오죠? 입력하자마자 목록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네임을 출력하겠습니다. 같은 결과가 되는 거죠. 한번 제대로 되는 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솔루션 빌드하고 실행해 보면은 맨 마지막에 세 번째 사람이 그러니까 네 번째 사람이 되는 거죠. 0번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그 데이터가 출력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조체는 그냥 구조체만 이렇게 알아두시면 좀 사용하기가 논리적인 단위다라고 해서 좋긴 좋은데 코딩할 때 여러 가지를 막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타입 데피니션도 정확히 알아두셔야 되고 구조체 멤버 참조 연산자에 대해서도 정확히 알아두셔야지만 코딩하는 게 편합니다. 연습 문제를 통해서 구조체를 좀 더 정확히 알아보시고요. 물론 당연히 5장 안에 있는 모든 실습 예제들을 다 입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